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건너 일하라. 이 여자를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구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 시대. 국가 역사 정체성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이것이 교회의 복음으로 이제는 형태를 갖춰야 된다 이거죠. 교회가 복음을 전해라 해도요, 지금까지 어떤 복음, 교회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전할 게 없었습니다. 억지로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는 것 정도 우리나라에서 가진 어떤 전통적인 내용을 갖고 하나의 복음으로 전하는 걸 우리가 전도한다 하는 걸 했는데,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각 나라 단위의 국민들이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 임마누엘이 넘쳐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1장, 이것이 이제 각 나라 각 개인이, 국가 단위의 개인이 이것을요 참 절극해야 됩니다. 절거히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절거히 이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찾아내는 그런 복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그 대체하는 그런 내용들은 블로그에 다 올려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튜브를 하나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유튜브 신인균 TV, 신인균의 국방 TV 여기에 올려놓은 내용인데, 중국 경제 붕괴 전주고 차이나 엑소스 대탈출 행렬. 이 중국 경제, 이 신인균은 국방 TV입니다. 국방에 나름대로 참 어떤 굉장히 정통한 그런 사람인데, 경제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제 이제 이거 자료 올렸는데 이 사람만큼 이 부분에 중국 경제 붕괴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전혀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데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정확하게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좀 뭐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중국 경제 붕괴라는 이 자체를 분명히 표현하는 하나의 그 자료라고 봅니다. 보죠.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최근에 뭐 전 세계가 경제가 내리꽂고 있는데 중국만 우리는 오히려 3, 4분기에 상승했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중국의 실상이 지금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붕괴의 사막인가? 중국인들이 대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강대국이 됐다. 샤오캉 사회가 됐다. 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 상무위원회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차화 작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난 주말이었어요. 보시겠습니다. 10월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그리고 인민일보 등 이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등 전반적인 국력이 발전을 비롯해 새로운 단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13차 5개년, 즉 2016년에서 2020년 경제계획 시기 발전을 거쳐 중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하면서 경제 운영의 총체적 안정, 경제 구조의 지속적 최적화, 농업 현대화의 추진, 빈곤 해결을 주요 성과로 과시했다. 시 주석은 또 14차 5개년 계획, 즉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국내 순환, 즉 내수를 경제 주체로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상호 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이 이제 5년 단위로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이제 16년에서 2020년까지가 13차 5개년 계획이었는데 20년이 지금 마감이 돼가니까 이걸 이제 총평가하는 자리를 했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총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호평을 했다 이거예요. 그 뭐냐? 경제 운영이 총체적으로 안정됐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구조의 지속적인 최적화, 중국식 사회주의로 완전히 최적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농업 현대화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빈곤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소소하게 다 잘 사는 그런 사회, 즉 샤오캉 사회가 되었다라고 자찬을 하면서 또 이제 내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이 14차 계획이 이어지는데 앞으로는 내수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수출과 더불어서 내수가 이제는 이 경제를 끌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어떤 보도를 해드렸습니까? 바로 중국의 내수가 중국 그들은 4.9% 경제가 3, 4분기에 올랐다고 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내수는 오히려 소매 판매가 7.2%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7.2%의 소매 판매가 줄었는데 경제는 오히려 4.9% 상승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마어마한 괴리는 뭐냐? 바로 중국의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 했는데 그 경기 부양은 결국 내수 경기 또는 이쪽으로 실제 실물 경기로 가지 않고 그냥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로 가서 거의 뭐 경기 회복의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사상누각 언제든지 뻥 터질 수 있는 풍선이 거품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걸 뭐 쏙 빼고 그냥 우리는 정말 잘 됐다라고 자화자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진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탈북자 아닙니다. 노입니다. 탈중자입니다. 탈중자. 중국인이에요. 업그레이드된 조국을 등진 이들. 분명히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업그레이드 됐다. 중국의 사회가 경제가 업그레이드 됐다 했는데 아니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조국을 이렇게 등집니까? 그것도 어디냐? 베트남으로 탈출합니다. 중국과 베트남은요 1인당 GDP가 3배 정도 차이 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세 배나 경제력이 떨어지는 시체말로 못 사는 국가로 이렇게 밤에 야음을 틈타서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으로 간다? 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자, 베트남 온라인 매체 베트남 리더가 보도를 했는데요. 국경 경비대가 야음을 틈타 국경을 넘어 몰래 넘어서 베트남에 들어오려던 중국인 45명을 체포해 처방했다. 이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려던 중국인 청년들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했고, 이런 마당에, 그리고 앞으로 내수경기를 이제 다음 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경기를 주요 목표로 해서 경제를 끌고가자. 그렇게 방안 마련해봐. 라고 했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세 배로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야음을 틈타서. 그런데 이제 45명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 수천 명이 갔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자,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중국인들이에요. 그것도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청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청년들이 뭐 곳곳에서 이렇게 단체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합하니까 수천 명이더라 이겁니다. 수천 명이 지금 희한하게도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왜 베트남으로 가냐 이 사람들이. 베트남에 뭐 관광하러 가나? 관광으로 야구를 틈타서 가나?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세배로 못 사는 나라인 베트남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베트남과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가게. 이거 정말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압록강에, 도만강에 뭐 철저한 장벽을 설치해서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엄연히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국가인데 그런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북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 이해할 수 있죠. 10배 이상 중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런데 여기는 3배로 1인당 GDP가 떨어진 나라인데 넘어간다. 희한하죠. 왜 중국을 경쳤나? 사상 최악의 실험난이다 이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지만 대졸자 등 고학력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대단히 암울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살에서 24살 대졸자의 9월 실업률이 전년 동기보다 4% 높지만 8월보다는 2.4%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불리한 통계를 잘 공개하지 않는데 지난 6월 말 실업률이 19.3%라고 밝혔으며 이 같은 상황은 7, 8월에 더 악화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874만 명의 대졸자가 취업 전선에 나왔는데 2018년에서 2019년 졸업자까지 합치면 2,500만 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최소 500만 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더욱 최악인 것은 9월 기준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노동자가 2분기 대비 200만 명 증가한 1억 7,900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의 실업률은 집계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 중국은 뭐 한 해 대졸자가 874만 명씩 나오는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년치 합하니까 2,500만 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무려 20%가 취업을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대졸자들 이야기고 대졸자들은 우리보다 비율이 확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즉 농민공들 그게 지금 1억 7,900만 명인데 이 농민공들의 실업률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실업률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뭐 취업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소매가 되지 않고 소매가 되지 않으니까 자영업이 무너지고 자영업 사실 자영업이 소소하게 2명씩, 3명씩, 5명씩, 10명씩 어마어마하게 일자리를 창출하죠. 그 자영업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전국의 일자리가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3배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인 베트남에 완전히 장벽을 넘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이 반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노점까지 허용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 6월쯤에 여러분들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커창 총리가 노점을 이제 양성화하자, 활성화시키자. 그렇게 하면은 당장 한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 지금 일자리가 지금 문제니까. 라고 하고는 이 베이징에도 노점상 허용하자. 라고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했더니 그걸 리커창 총리보다 훨씬 낮은 등급의 베이징 시장이 바로 그냥 반박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잘 갖고 오진 베이징에 무슨 노점이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나? 안 한다. 라고 해버렸었어요. 왜냐? 베이징 시장은 시진핑 집권이고
리커창은 지금 반대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베이징 시장이 훨씬 자기보다 높은 세일 2위인 총리인 리커창을 그냥 들이받아버렸어요. 그게 바로 6월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지난 6월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했지만 베이징과 관영 언론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던 노점 경제가 결국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베이징은 심각한 실업률 해소를 위해 왕징 등 베이징 일부 지역에 노점상을 허용했으며 매년 16개구로 확대해서 노점상 운영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노점을 전국적으로 허용할 방침인데 RFA는 구이저우대 양사오정 전 교수를 인용해서 중국의 노점상 전격 허용은 당국이 경제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라디오 타이완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10월 2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에 우리 노점상 하자. 그럼 10만 개 일자리 바로 생긴다. 라고 했는데 베이징 시장이 들이받아버렸었어요. 싫다. 라고 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베이징 시장이 왕진거리부터 그러니까 왕진거리는 베이징에서 가장 핫한 거리 아닙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16개국 전체로 그냥 노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점을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베이징 시장이 했는데 결국 항복선언 한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베이징이 어렵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이징만 하냐? 아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할 거다. 그 정도로 어렵다. 그러면 이제 구이저우대 양샤오정 전 교수, 이 사람은 경제학 교수인데 이 경제학 교수인데 이 중국의 정부 정책을 계속 비판을 한 거죠. 비판을 했다기 비판도 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죠. 왜 중국은 워낙 국가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잘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 공무부에서 운영하는 RFA, 미 하원에서 운영하는 RFA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이 경제 상황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지금 wak의 계획이 너무 잘 됐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실제와 이 발표는 시진핑 주석의 발표는 너무나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그리고 현실은 베트남으로 엑소더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의 실업률은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글로벌 기업이 탑중 러쉬를 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기업들만 간추려서 보면요. 우리 삼성전자가 후이저우 공장 등 중국 내 세계 생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죠. 애플은 폭스콘 생산 공장 등 주요 설비를 인도와 베트남으로 이전한답니다. 네슬레 식품회사죠. 여기는 중국 내 생수 그리고 식품 공장을 매각합니다. 인텔은 중국 내 메모리 생산 설비를 매각했죠. 바로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가 샀죠. 구글은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하고 주요 사업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 HP, 델 이렇게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은 중국 내 생산 시설 대폭 축소하고요.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단계적인 이전을 합니다. 또 게임기 회사죠. 일본 닌텐도 여기는 주요 제품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역시 베트남으로 이전합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2019년 12월 28일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내 239개 병원사들 가운데 22.7%가 대중 투자 취소를 결심했고 19.7%가 중국에서 제조공장 전면 철수를 검토 중이며 33.2%는 투자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이다 라는 거예요. 취소를 결정하거나 또는 투자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이거나 이런 비율이 이런 식으로 거의 3분의 1이 이제는 중국하고 손절하겠다, 손 끊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미국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중국의 생산 라인들이 또 생산 설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엑소더스 하냐? 일단 미국과의 무역 경쟁 그리고 이제 국제 제재가 심화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EU에서 중국산 알루미늄에 48%의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우회 수출하기 위해서 그 생산 설비를 한국의 광양 알루미늄으로 옮겼고 여기에서 이제 이 생산지 세탁을 해가지고 따로 우회 수출을 하는 등 이렇게 지금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죠. 어쨌든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무역 분쟁 대단히 지금 중국에게는 힘겨운 그런 상황이죠.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수입국 중에 하나인 미국이 중국산을 수입을 잘 안 하는 것이죠. 관세를 워낙 때려버리니까 이 미국에서 중국제 이제 비싸진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감시와 규제죠. 중국 공산당에서 이 기업에 공산당 간부를 반드시 기업 이번에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달에 발표를 또 했습니다. 중국에서 당국이 공산당의 이 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 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산당의 감시와 통제가 규제가 너무나 막심한데 여기다가 더 강화하겠다. 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기술의 저치가 심각하죠. 영국의 이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ARM. 이 ARM이 중국 지사 그냥 바로 이사회 자기들이 그냥 조작해가지고 ARM의 중국 지사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이거 그냥 영국은 완전히 그냥 눈 뜨고 회사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술들 전부 다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신뢰를 가지고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그 인텔의 반도체 생산 설비를 사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SK 하이닉스 기술 다 그냥 먹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ARM처럼 영국의 ARM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뭐 시진핑 주석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겁나서 야 이거 되겠나? 아유 그럼 어떡하지? 망설여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또 경제성 아니겠습니까? 시소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뭐 여러분들도 똑똑히 기억하시죠? 뭐 1, 20년 후딱 지나가니까 중국은 인건비 한 5만 원만 주는데 이런 게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인건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주는데 이러다가 지금은요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이 3.6달러랍니다. 3.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00원 되죠. 그런데 지금 20년 인건비가 더 올랐겠죠.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8,590원이에요. 우리나라 절반 이상까지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하이, 텐진 이런 데는 그 2008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10배를 올랐답니다. 10배. 중국 평균적으로 봐도 지난 10년 동안 임금이 3배 이상 상승했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중국이 2017년 기준으로 뭐 한 그 3.6달러. 그런데 필리핀과 태국이 올해 기준으로 1.5에서 2달러를 합니다. 필리핀과 태국이. 그리고 지금 뭐 엑소더스 하고 있는 이 베트남 올해 기준으로 1.28달러를 합니다. 중국보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뭐 1인당 GDP가 3분의 1이니까 이 최저임금도 3분의 1인 것이죠. 그런데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1인당 GDP가 이렇게 2분의 1은 아니죠. 그런데 중국의 인건비는 우리의 2분의 1까지 이상까지 지금 쫓아 올라왔죠. 그럼 뭡니까? 중국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죠. 기업은 뭐 오로지 가치죠. 뭐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뭐 통일하려고 들어갔겠습니까? 그게 워낙 인건비 싸니까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말도 잘 통하고 10만 원밖에 안 하고 하니까 들어가서 이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돈 그냥 갈고리로 끌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지금 통일 전사했던 것처럼 통일을 엿보니 봤던 것처럼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주 큰 리스크를 안고 그래도 들어가서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냥 그래도 나 들어갈래 하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뭐 이렇게 자본, 기술, 절취 심각하다 라고 위험성은 있지만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동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거기 있으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린 중공의 인지 부조하죠. 뭐 우리는 뭐 샤오캉 사회 이렇게 했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고 있고, 자 10월 23일 지난 주말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합니다. 이 사람 애플 불매운동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애플 아이폰 쓰고 있는 사람이죠. 객관성 있는 국제조사 결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민의 만족도는 90%가 넘는다. 세계 모든 국가와 정부 중 단연 1위다. 이런 상황에서 반중을 하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중 안 하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바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국몽 꾸야주요 하는 게 맞습니까? 중국몽은 개꿈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됩니다. 베트남으로 중국 젊은이들이 엑소더스, 대탈출하고 있는 현실. 중국이 당국이 발표한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지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한 예측,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세 가지로. 중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는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중국의 안정, 이거는 이미 동북아 공존안이라는 데서 이미 선포를 해놨습니다. 이 흐름이 있다는 거죠. 중국은 뭐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서 그런 망한 것이 아니고 중국은 어차피 망할 나라였다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고 비교된 그런 망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어차피 도무지 지금 이 시대에서 존재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금년 2020년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중국 망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해왔던 거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를 통해서 동북아 공존안을 실현시켜야 될 어떤 시대적인 인류사적인 위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은 망하는 거다. 두 번째, 중국이 왜 이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느냐.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때에 중국이 뭘 믿고 저리 큰 소리 치고 거짓말 작성하고 미국까지 대항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중국이 믿는 구석이 뭐냐. 바로 교황이죠. 교황. 중국이 교황 세력을 아주 뒷배경으로 든든히 붙잡고 절대 교황은 멸망되지 않기 때문에 교황이 가지고 있는 재력, 교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맥적인 흐름, 그것 갖고 세월호 사건도 일으킨 그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국이 자기들의 손에 완전히 노예라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중국은 뭐가 있어도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쓸데없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교황을 얼마나 지금 교황을 자체를 지금 붕괴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걸 뭣도 모르고 그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중국이 망하는 것에 나름대로 어떤 결정적인 거는요, 바로 이 국가에서 정체성과 관계되는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요, 중국 역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바로 중국 언어가 그래요. 중국 언어. 중국에 있는 한자, 이건 상형 문자고, 이거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상형 문자를요, 배워서는 안 되는 거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 그래서 중국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을 자기들이 이걸 국가 어떤 거로 삼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영어로 비싸게 넘어가서 지금 하다가 지금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세 가지 부분,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넘어왔고 망할 수밖에 없는 교황을 믿었고, 그리고 중국은 언어가 전부 다 거짓 언어입니다. 거짓 언어. 중국의 언어 사자성어고 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있는데 그거 자체를요 전부 다 거짓 언어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치겠습니다.